네,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건물이 부서지고 또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 대응에 좀 취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드론 공격은 금년 이달 들어 7월 들어 지금 네 번째 그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측에 의하면 이번에 어제 이제 세 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이제 발표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론의 잔해가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 모스크바 시티라고 이름 붙은 그 경제 상업 지구에 있는 그 빌딩 두 개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빌딩 그 두 개의 외벽과 유리창들이 이제 파손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달 들어 네 번째 드론 공격이 이어지다 보니까 모스크바 이 주민들이 상당히 좀 동요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 측에서는 예. 이제 이런 그 드론 공격이 이제 전쟁의 여파를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드론 공격 또 유사한 공격이 앞으로 좀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주요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연설에서 전쟁이 러시아 영토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우며 공정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계속해서 반격을 이어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드론 공격 포함해서 계속해서 반격을 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이번 그 모스크바 시에 대한 그 드론 공격이 있었고, 예. 그와 별도로 또 이번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로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접경한 러시아의 로스토프 주인데요. 예. 거기에 있는 그 타간로그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아조프 그 항 쪽을 이제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일부 좀 그 손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쪽으로부터. 근데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과 이제 이런 합의가 있습니다. 서방이 지원하는 미사일과 또는 무기로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거든요. 예. 그건 뭐 미국 정부는 이런 사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 또는 다른 나토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이고 그걸 예.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그 미사일은 S-300이라고 원래 그 러시아산 이 미사일입니다. 그건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데 예. 그걸 개조해가지고 지대지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로스토프주에 발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방과의 합의를 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러시아 본토를 자주 공격하게 되면 아마도 그러니까 미국 측이나 서방의 우려가 좀 더 깊어질 것 같고 어쩌면 그것이 좀 더 이게 본토 공격이 심해지면 이 서방국과의 좀 마찰 또는 갈등의 소지가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러시아가 점령한 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구축한 핵심 방어선이죠. 용의 이빨까지 네. 진격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용의 이빨 어느 지역인지도 궁금하고 네. 우크라이나 군이 용의 이빨까지 진격을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성과고 어떤 의미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용의 이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러시아가 구축한 3중 방어선 중에서 두 번째 방어선에 있는 그 피라미드 형태의 콘크리트 삼각형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이 용의 이빨이 있는 장애물까지 이제 갔다는 얘기는 그 러시아가 친 3중 방어선, 그 3중 방어선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총 900km에 달하는 전선에 걸쳐 가지고 폭이 한 30km 정도로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방어선은 이제 그 대전차 지뢰라든가 참호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용의 이빨이 포함된 것은 제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어선은 이제 용의 이빨과 그다음에 대전차 도랑 한 폭이 한 6m 되는 도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서방에서 말하듯이 우크라이나군이 용의 이빨까지 진기를 했다는 것은 무사히 대전차 지뢰망이 있는 1단계 방어선을 돌파하고 말하자면 좀 더 본격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방에서 보기에는 지금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는 좀 더 소규모로 대반격을 시행하다가 이제 서방에서 훈련받은 군인이 한 6만 3천 명 정도 있습니다. 예. 9개 여단인데요. 지금 이 자포리자주 이 남부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며칠 전부터 이 서방에서 훈련받은 이제 정예 부대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는 남부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속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부대, 서방에서 훈련받은 부대를 그러니까 대거 투입해서 그러니까 일궈낸 최초의 말하자면 눈에 띄는 성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어떤 이 전황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메드베네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핵카드가 나온 건데, 자, 앞서 얘기하셨던 그런 본격적인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그리고 눈에 띄는 성과 이 부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드베데프 국가회의 그 부의장은 마치 러시아 푸틴 정부 내에서 핵카드 위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사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로 핵카드 위협은 주로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에서 최초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니까 예. 지금 이제 이 부의장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나토의 공세에 힘입어 가지고 러시아 땅을 찢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위협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00년 6월에 러시아 핵무기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대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침공해서 러시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때는 얼마든지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무기를 썼어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는 부분은 서방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인데 다시 이제 그런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핵 위협을 가한 것이죠. 근데 서방에서는 뭐 이런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중심으로 이런 핵카드 위협을 워낙 지난 한 1년 반 동안 자주 겪었기 때문에 예. 뭐 과거처럼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러시아는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은 이후에 최근에 2주 사이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오데사 대성당이 파괴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파괴가 되고 또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러시아가 오데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오데사는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적 타겟, 군사적 목표물을 꼽으라면 아마 수도 키이우와 더불어 오데사를 꼽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수입과 수출 물동량의 7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동량의 3분의 2가 이 오데사 항을 통해서 나가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데사 항은 굉장히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큰 배가 정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고, 예.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군이 만약에 오데사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흑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오데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는 마치 내륙국처럼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데사의 존재는, 그리고 오데사가 러시아군이 뺏기지 않고 이제 우크라이나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이 전쟁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좀 지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면 굉장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우크라이나 뭐 최대 항구 경제적 요충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면서 뭐 앞서도 언급됐지만 문화유산도 파괴가 되고 피해가 이어지면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뭐 장악을 하게 된다 이것까지는 뭐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선 오데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미사일 공격을 해서 그걸 그 능력을 오데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려는데 우선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데사는 사실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식민 도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해서 18세기에 해서 말하자면 도시로 확보한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오면은 우크라이나 와서 세 개 도시를 방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도 키이우와 남부 오데사, 예. 이제 서부 르비우 이 세 개 도시거든요. 그리고 오데사는 문화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종도 막 섞여 있습니다. 유태인이 거기에 한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고 러시아인들, 그다음에 타타르인들, 뭐 터키인들, 뭐 이탈리아인들 할 것 없이 해가지고 많은 민족이 섞이고 문화적으로도 융합이 되어서 거기는 찬란한 문화예술이 되게 많은 거고요. 예. 푸틴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집착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데사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오데사에 대해서 거의 2주 가까이 폭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정이 지금 오데사 사람들의 감정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금 반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데사 시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걸 훨씬 더 강하게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점점 더 오데사는 사실 러시아를 사용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친러시아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격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사용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고, 오데사에 있는 많은 거리 이름들이 러시아 황제, 러시아 거리 이름, 뭐 러시아 문인들 이름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우크라이나식으로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폭격이 어떤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반러 감정을 부채질한, 예. 불붙인 이제 그런 셈이죠. 자, 그리고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바그너그로 용병들이 폴란드 국경 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전략적 요충지로 불리는 수바우키 회랑 인근으로 이동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자, 이 수바우키 회랑 이 근처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확전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이 어떤 지역인가요? 네, 수바우키 회랑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간에 이제 국경에 있는 한 90여 킬로 정도의 띠로 된 회랑을 말합니다. 예. 근데 거기 바로 옆에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고립된 섬처럼 떨어져 있는 영토 칼리닌그라드가 있거든요.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예. 근데 그게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닌그라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 띠, 말하자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의 사이에 있는 그 띠를 만약에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이 점령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되면 이제 특히 리투아니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리투아니아는 이제 리투아니아도 나토 국가죠. 근데 폴란드도 나토 국가인데 예. 리투아니아가 다른 나토 국가로부터 분리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한 280명밖에 되지 않는 리투아니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서방에서는 여기가 정말로 전략적 요충지고, 만약에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서방 나토와의 확전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제2의 화약과라고 불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여기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런 좀 폭발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확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22mm 다연장 로켓탄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자,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 무기를 갖게 된 이제 계기가 우크라이나의
대해 우호한 국가가 이 무기가 러시아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압수를 해서 우크라이나군에 넘겨줬다. 지금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북한의 이 러시아 무기 지원 의혹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왔는데 일단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해 왔거든요. 이러한 의혹의 실체가 좀 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기 시작한 그 북한제 포탄, 그건 북한이 이제 연평도 포격에서 사용했던 그 방사 포형 포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포탄 밖에는 뭐 방이라는 한글로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물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전부터도 사실 뭐 작년 11월과 금년 1월에 걸쳐 가지고 미국 정부는 정찰 사진을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북한군이 바그너 그룹에 미사일과 포탄을 제공하는 그런 장면을 다 포착해서 국제사회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이미 사실 국제사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금 신냉전 체제가 점점 공고해지다 보니까 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방 각국의 또 협력이 긴밀해짐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협력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계속 이제 러시아 쪽에다가 이제 그 미사일과 포탄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3의 우호적인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국가를 통해서 그게 항공편인지 선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걸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압수한 거죠. 압수해서 우크라이나에 넘긴 것입니다. 예. 그런 어떤 결정적인 물증이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그런 결정적인 물증이 이번에 나온 것이죠. 예. 관련해서 앞서 지난 27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찾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북한 열병식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무기 전시회도 참관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아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무기 거래 논의가 있었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군사기술 협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번 북한의 전성절 70주년 기념 행사에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예.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지금 군사적으로 가까워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는 쇼이구 장관의 2박 3일 북한 일정 내내 중요한 일정에서 같이 동반 움직이면서 말하자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냉전 차제에서 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는 모습이 뭐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로서는 이제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의 정보기관 또는 다른 나토의 어떤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런 이 군사협력 내용,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체제,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무기 체제도 계속 이제 그런 더 높은 기술을 적용시켜서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자, 현지 시간 29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이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을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공격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휴전 협상이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휴전 협상이 지금 현지 시점에는 지금 뭐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반격을 또 시행 중이니까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는 중에서도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제 지난 수일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또 세 분리게 나섰습니다. 예. 다만 그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4년 전에 열렸던 같은 정상회의에 비하면은 러시아 정상들의 참여 수가 뭐 한 20개국 정도밖에 절반밖에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 이 원수들은 이제 흑해 곡물 협정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아프리카로 이제 수출되는 그 길을 보장해달라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회 공물 협정을 재개해달라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예.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금방 수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 제타에서 내달 4일, 5일에서 열리는 회의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미국 등 서방 각국들이 또한 어떤 외교적 세를 불리기 위한 이제 그런 포석이고요. 지금 그 회의는 한 30여 개국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이제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좀 중립적인 국가들을 참여시켜서 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제세온 평화 공식, 정전 방식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그런 회의로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은 한편 지금 그 전장에서 또 힘든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서도 이제 그 외교적으로 이제 각자 진영의 세를 부르기 위한 그런 이제 국제 회의를 이제 개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평화 협상에는 예. 큰 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